네, 3교 시작하겠습니다. 행정, 행위 우리 같이 보고 있었는데 5가지 개념 요소가 포함이 됐었습니다. 이거는 이해를 하는 부분이라기보다 우선은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냥 강학상 개념으로서 상수값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청에 행해야 된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말씀드린 건보공단이 보험료를 부과할 때, 건보공단이 인사조치를 할 때 두 개를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면 이것은 법률에서 그 보험료 부과 사무를 위탁했습니다. 위탁한 사무를 수행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건보공단의 행정청의 지위가 인정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인사조치는 위탁을 받은 사무가 아닙니다. 위탁을 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법률로 직접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으로서 특허라는 방식으로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허라는 방식으로 위탁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법상의 계약 방식으로 위탁을 할 때도 있습니다.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특허, 그리고 공법상 계약. 방금 전에 건보공단 같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이라는 법률로 위탁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입니다.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첫 번째는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행위여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어야 한다. 법집행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구체적 사실 앤드 법집행 이렇게 2가지가 있는 겁니다. 구체적 사건성을 띠고 있어야 된다. 이거 구체적 사건성. 그래서 인문특강에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정인 또는 특정 가능한 집단에 대해서 규율을 하면 그런 걸 우리가 개별적 규율이라고 합니다. 개별적 규율 법에서.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규율을 하게 되면 그런 걸 우리가 일반적 규율이라고 하게 됩니다. 개별성과 일반성입니다. 개별성과 일반성. 그 다음 두 번째, 사건입니다. 사건에 있어서는 특정 가능한 사건을 규율을 하면 그런 걸 우리가 구체적 규율이라고 하게 되고, 불특정 다수의 사건을 규율을 하면 그런 걸 우리가 추상적 규율이라고 하게 됩니다. 추상적 규율. 먼저 사람. 한 명이면 특정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 명일 때 특정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그 집단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 즉 편입과 이탈이 자유로운지 아닌지를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편입과 이탈이 자유로운가? 만약 편입과 이탈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까지를 그 집단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일반적 규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동작구 주민은 과연 특정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 이거죠. 주민이라고 하게 되면 편입과 이탈은 전입과 전출에 대한 문제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전입과 전출은 오늘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작구 주민은 특정 가능한 집단이 아닙니다. 동작구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권리 의무를 규율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일반적 규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밀분교 폐지 조례 이렇게 해서 분교입니다. 분교. 경기도에 있는 상색초등학교의 분교입니다. 본교가 상색초등학교고 두밀분교는 분교예요. 분교. 그러면 분교는 저기 섬 끝에 있는 거야. 그러면 일로 이제 전학을 오는 친구들하고 전학을 나가는 친구들하고 이게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죠. 거의 없을 겁니다. 1년 동안. 그렇죠? 이러면 그 두밀분교의 구성원은 특정 가능한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교장 선생님 1명에 선생님 1명, 그리고 아이들 3명, 총 5명 이렇게 딱 특정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떨까?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1980년 5월 18일 날, 물론 딱 18일은 아니죠. 아닌데 그때 당시에 희생당한 사람들은 특정 가능한 집단이죠. 특정 가능한 집단이죠. 이미 정해져 있는 집단이다,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사건을 가지고 보게 되면 사건은 구체적 규율인가 추상적 규율인가 이렇게 나눕니다. 그랬을 때 특정 가능한 사건인가 아닌가 라는 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한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특정 가능한 겁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한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특정 가능한 사건이고 구체적 규율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추상적 규율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거는 시간과 장소의 한정성의 문제입니다. 시간과 장소, 언제, 어디서 이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한정할 수 있으면 특정 가능한 사건으로 구체적 규율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다면 추상적 규율이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시간과 장소는 이거는 교집합이 아니라 합집합입니다. 합집합 또는입니다. 또는 시간만 한정할 수 있어도 되고 그 다음에 장소만 한정할 수 있어도 됩니다. 그래도 구체적 규율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구체적 사건성입니다. 구체적 사실에 관한 문제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는 안 된다는 거냐면 일반적 추상적 규율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 추상적 규율, 사람도 불특정의 사람을 그리고 사건도 불특정의 사건을 규율을 하고 있으면 그건 법입니다. 그건 법이지 행정행위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보시다시피 개별과 일반 그리고 구체와 추상 2 곱하기 2는 4, 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거고 4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서 일반적 추상적 규율 하나를 뺀 나머지 4분의 3은 행정행위가 맞습니다. 4분의 1은 행정입법이라고 합니다. 행정부가 정립하는 규범입니다. 그건 행정입법, 법 제정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 집행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행정작용으로서 법을 집행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지 입법작용으로서의 법 제정 그리고 사법작용으로서의 법 적용은 행정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것은 권력적 단독행위여야 됩니다. 권력적 단독행위여야 됩니다. 권력적이라는 것은 행정 주체가 행정 객체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 대등한 지위에서 행위하는 것은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권력적이다, 비권력적이다. 이것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대등한 지위에 있다. 이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우월적 지위에서 행위한 것만 행정행위가 되는 것이지 대등한 지위에서 행위한 그것은 행정행위가 될 수가 없다. 그 다음 단독적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서 의사의 합치를 유도해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계약입니다.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상대방과의 의사 합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공법행위여야 됩니다. 공법행위여야 된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행정행위는 공법행위여야 됩니다. 공법행위라는 것은 공법의 근거를 둔 행위여야 되는 거지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공법의 근거를 둔 행위여야 된다. 다시 말해 공법의 근거를 두지 않는 행위는 행정행위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반드시 공법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섯 번째,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됩니다.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됩니다. 국민에 대한 행위여야 됩니다. 다시 말해 이거는 외부적 행위여야 되는 것이지 내부적 행위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겁니다. 내부 행위는 안 됩니다. 외부 관계에서 국민한테 한 행위여야지만 그것이 행정행위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권리 의무를 다루는 규범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법이라고 하죠. 법이라고. 그죠? 그럼 여기에 법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법입니까? 실체법이죠. 실체법입니다. 법이라고 하면 실체법이고 이제 이걸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이제 던집니다. 던져서 딱 던지면 어떻게? 이 법이 깨지죠. 깨지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밖으로 나올 겁니다. 밖으로 나오는 걸 우리가 효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효과. 법을 던져서 깨버리면 집행을 해버리게 되면 이게 깨져갖고 효과가 나올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 그 안에 무슨 내용물이 들어있죠? 권리 의무에 대한 내용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 걸 우리가 법적 효과라고 합니다. 법적 효과. 법은
실체법입니다. 실체법을 깨갖고 발생하는 효과, 그건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법적 효과를 동반하는 법적 행위만 행정행위가 되는 것이지, 법적 효과를 동반하지 않는 사실행위는 그건 행정행위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법적 행위는 행정행위가 될 수 있지만 사실행위는 행정행위가 될 수가 없다, 이래야 됩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행정행위가 뭔지를 살펴봤습니다. 행정행위는 이런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과연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무엇인가? 그런 걸 우리가 대상적격이라고 부릅니다. 대상적격. 우리가 얘기하는 건 행위소송이라고 했죠. 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의 자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 행위로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적격,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행정행위하고 같을까 다를까 문제로부터 출발이 될 건데, 거기 보시면 1원론, 2원론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26페이지 넘어가시면 26페이지에 실체법적 개념설 그리고 쟁송법적 개념설, 이렇게 학설 대립이 있죠. 이것도 뭐 항상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여기를 집중을 해보세요. 이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건 실체법적 효과를 동반한다는 뜻이잖아. 그렇죠? 실체법적 효과를 동반하는 행위가 행정행위입니다. 그럼 저 행정행위는 무슨 개념이야? 저거는 실체법적 개념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실체법적 효과를 동반해야만 행정행위거든. 그러면 행정행위는 무슨 개념이다? 실체법적 개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지. 실체법적 개념이다. 만약에 처분을 행정행위랑 똑같은 것으로 봐버리게 되면 처분도 실체법적 개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똑같은 걸로 보게 되면. 그런데 만약에 처분을 행정행위하고 다른 것이다 라고 보게 되면 실체법적 개념이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법에서 우리가 이원론이라고 하게 되면 항상 뭐냐면 그거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그거보다 크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원론 취하게 되면 얘는 처분은 행정행위 플러스 알파다라는 겁니다. 플러스 알파다. 더 큰 영역, 더 플러스 알파 영역이 존재한다. 그런데 왜 이름이 쟁송법적 개념설이냐? 행정소송법에도 처분에 대한 규정이 있죠. 행정심판법에도 2조 1호에 처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소송하고 심판하고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고 했지? 쟁송이라고 부른다고 했지? 그럼 소송법하고 심판법하고 합치면 뭐라 불러? 쟁송법이라고 부르겠지? 그거야. 쟁송법에 처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그냥 우선 쟁송법적 개념이라고 불러보자, 이거야. 불러보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제는 다음 단계 가서 다시 얘기하자. 그래서 그냥 이름이 쟁송법적 개념설인 겁니다. 쟁송법적 개념설. 그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실체법적 개념설 1원론이 있고, 그 다음에 쟁송법적 개념설 2원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행정행위가 되는 겁니다. 행정행위가. 행정행위는 상수값이니까 그 범위가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1원, 2원이라는 것은 처분이 그렇다라는 거잖아. 처분이. 그러면 1원론에 따르게 되면 처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바로 처분이 되는 거겠지. 1원론이니까. 그럼 2원론은 그거보다 크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처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여기에 뭐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빗금친 영역 플러스 알파 영역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처분은 처분인데 행정행위를 벗어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형식적 처분 영역, 이렇게 부릅니다. 형식적 처분 영역. 형식적 처분 영역, 이렇게 부르는데 앞 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처분에 대해서 규정을 2조랑 1호에서 하면서 법조문은 여러분들 그대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이거 법조문 여러분들 암기 안 하신 상태에서 그냥 시험 보면 암기할 게 100배는 더 늘어납니다. 법조문은 그냥 눈으로 다 찍어야 돼요. 눈으로 찍으면 암기하고 말고 할 게 없어. 원래 써 있는 거니까. 그지? 법조문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다 찍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뭐가 있어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는 게 있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1984년도에 행정소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이 처분에 대한 규정이 들어왔어요. 처음 도입이 됐고, 도입이 될 때 같이 데리고 들어온 친구가 바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입니다.
그럼 이거는 처분의 범위를 법원이 해석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남겨놓은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에 따라서 처분의 범위는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행위는 최소한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은 다수설이 이원론, 쟁송법적 개념설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 의함 이럴 수도 있고 다수설의 의함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설 중에 어느 쪽이 다수설인지도 체크하셔야 되는 겁니다. 학설의 의함 그러면 학설에 따라 풀어야 되는 거야. 학설에 따라서. 그건 조건에 따라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쪽이 다수설입니다. 이쪽이. 그러면 여기까지는 행정행위인데 여긴 뭐가 돼? 여기는 행정행위는 아닌 영역이지. 행정행위는 아닌데 처분 안에는 포함되는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여기에다가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냐면 행정행위 외의 행정작용입니다. 행정행위 외의 행정작용. 행정행위면 1원론, 2원론 뭘 따른다고 할지라도 처분 안에 당연히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행정행위면. 그런데 행정행위가 아닐 때 과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 문제가 바로 이 빗금친 영역 안에 행정행위가 아닌 행정작용이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2010년도부터 우리 판례는 이 빗금친 영역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새로 들어온 것들을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행위가 아닌 것들도 들어갈 수 있는데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2번에서 앞부분, 그 다음에 5번에서 앞부분, 5번의 뒷부분입니다. 여기가 주로 우리 판례가 치고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긴 뭐였어요? 여기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 얘기하는 거죠. 일반적 추상적 규범, 구체적 사건에 대한 규율이 아닙니다. 그런데 처분에 포함되는 친구가 있어요. 뒤에 보면. 그 다음에 이건 외부 행위여야 된다는 건데 내부 행위입니다. 내부 행위인데 근데 처분에 포함되는 애가 있어요. 판례에 따르면. 그 다음에 이건 법적 행위여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법적 행위가 아니고 사실행위인데 처분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는 2번과 5번에서 3개를 찍고 들어갑니다. 판례가. 그 다음 물론 그 말고도 플러스 알파들이 존재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과연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 이 친구가 이 안에 들어가서 처분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면은 그런 걸 이미 이름을 만들어 뒀어요. 만들었습니다. 태명 같은 거야. 태어나면 뭐라고 부를 것인가 이름을 이미 만들어 뒀는데 그걸 우리가 형식적 행정행위라고 불러요. 형식적 행정행위. 행정행위 외 행정작용이 다가 아니라 처분 안에 포함된 친구. 형식적 처분 영역 안에 들어간 친구를 우리가 형식적 행정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 행정행위가 인정되는가 안 되는가 이 문제는 바로 행정행위 외 행정작용의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자 6번 들어가시게 되면 거부처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페이지에 있는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에 보게 되면 행정청에 관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 이제 그 거부라고 돼 있잖아요. 그 거부. 그러면 그 앞에까지가 공권력의 행사, 거기까지가 처분입니다. 거기까지가 처분이에요. 거기까지 처분이면 그 거부는 뭐가 되는 거야? 처분에 대한 거부죠. 처분에 대한 거부고 뒤에 가면 괄호로 여기까지가 처분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가 처분이다. 그 얘기는 처분에 대한 거부면 그 거부가 처분이다. 즉 거부 처분이 맞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야? 처분에 대한 거부면 처분이 거부다. 거부가 처분이다. 처분에 대한 거부면 그것만으로도 그 거부가 처분이다. 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 판례는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거부가 처분이려면 말이야. 거부가 처분이려면 신청권이라는 게 있어야 돼. 이런 말을 꺼냅니다. 이런 말을. 일관되게 이런 말을 꺼내고 있는데 거기에 로마자 6번 1번에 보시게 되면 아라비아 1번 보시게 되면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신청이어야 되고 거부가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쳐야 되고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돼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공권력 행사는 방금 보신 대로 그게 처분이야. 알겠어요? 이제부터 공권력 행사 그러면 원칙적으로 그냥 처분을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건 처분에 대한 신청이어야 된다라고 말한 거지. 근데 그게 뭐 된 거야? 거부된 거지.
그게 거부된 거지.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은 그냥 그 거부하고 등치시킬 수 있겠죠. 그렇죠? 그 거부하고 그냥 등치시키며 처분에 대한 거부란 말이 된 거야. 거부란 말이 된 거야. 오케이? 근데 2번은 뭐냐면 2번 거부가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부분은 3번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야. 중간과정. 3번으로 가기 위한 중간과정입니다. 왜냐? 여기 이렇게 말을 했죠? 이게 바로 법률관계잖아. 권리의무. 권리의무 관계가 법률관계죠? 처분이 되려면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되잖아. 근데 저 거부도 처분이 되려면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저놈도 처분이 되고 싶으면. 그러니까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쳐라. 즉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쳐라 라고 말을 한 거야. 이건 뭐야? 당연한 말을 한 거야. 당연한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은 우선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친구는 3번으로 가기 위한 그냥 중간 과정입니다. 그러면 말이야, 거부가 권리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려면 권리에 영향을 미쳐, 의무에 영향을 미쳐?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건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기에 거부가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행 청구권이라는 권리에 영향을 미쳐라 이겁니다. 권리에 영향을 미쳐라. 세 번째 이제 거기가 핵심입니다. 신청권이 인정돼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신청권이 인정이 돼야 된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그 밑에 보면 신청권이라는 것은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말을 했지만 일반적 추상적 응답 신청권 이렇게 말을 했죠. 일반적 추상적 뭐라고요? 응답 신청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까? 우리가 권리라고 권리 의무라고 말을 하게 되면 행정법에서 우리 공법 그러면 행정법입니다. 행정법 그러면 공법입니다. 했을 때 이 공법 관계에서 권리 의무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거는 공법상의 권리, 공법상의 의무, 즉 공권과 공의무를 말하는 거겠죠. 공권과 공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했을 때 이 공권이라고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이 법률관계 양쪽 상대방 당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국가가 있고 내가 국민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저쪽에도 권리 의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쪽에도 권리 의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쪽도 사람이잖아. 그쵸? 법인이죠. 사람이잖아. 권리 의무 주체입니다. 이쪽도 권리 의무 주체입니다. 쟤도 권리 의무 있고 나도 권리 의무 있어요. 그러면 저쪽에 권리가 있으면 대응돼서 동전의 양면이잖아. 내 쪽에 의무가 있을 거야. 그쵸? 내 쪽에 권리가 있으면 저쪽에 의무가 있을 겁니다. 그래야지 권리 의무 관계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저쪽을 뭐라고 하냐면 국가적 공권과 국가적 공의무라고 불러요. 저쪽을 지자체에도 그냥 통칭 부릅니다. 국가적 공권, 국가적 공의무 이렇게 불러. 이쪽은 뭐라 불러? 이쪽은 그냥 일반적으로 개인적 공권, 개인적 공의무 이렇게 부릅니다. 개인적 공권, 개인적 공의무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왜 행정법에서 공권, 공법상 권리라고 하게 되면 국가적 공권을 말하는 걸까? 개인적 공권을 말하는 걸까? 개인적 공권 말하는 겁니다. 개인적 공권. 왜냐하면 국가 쪽은 권리라고 잘 말을 안 해요. 잘 말을 안 하고 국가 쪽은 기관들이 움직이잖아. 기관들이 움직이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이 일을 하는 직무 범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관들마다 서울시장이 하는 일이 있고 지자체장 중에 동작구청장이 하는 일이 있고 대통령이 하는 일이 있고 각 부장관이 하는 일이 있고 이제 청장, 처장이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뭐라 불러? 그런 직무 범위를 권한이라고 불러요. 권한. 직무 범위. 그러니까 저는 권리 의무가 있죠. 사람이니까 권리 의무가 있는데 제 손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분필을 잡고 판서를 하고 이걸로 밥을 먹고 담배를 피고 이게 얘가 하는 일입니다. 얘가 하는 일이야. 그게 직무 범위. 이게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쪽 같은 경우에는 권리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권한이라고 말을 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행정법에서 권리, 공법상 권리, 공권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건 누굴 말하는 거다? 개인적 공권을 말하는 것이다. 개인적 공권, 국민 쪽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 행정회의가 말입니다. 처분하고 행정행위는 우선은 같은 걸로 놓고 항상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저 처분이 행정회의가 말이야. 이게 그 내용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나눠봅시다. 나눠보게 되면 이게 만약에 수익적인 행정회의, 수익적 처분일 때, 그 다음에 침익적인 처분일 때 이렇게 비교하면 여기서 주장하는 공법상 권리는 뭐가 되는 거냐면 나한테 그걸 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해달라고 요구하는 걸 이행청구권이라고 불러요.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행청구권이라는 권리야. 이행청구권이라는 권리. 침익적 처분 같은 경우는 나한테 그런 것 좀 하지 말래?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방어권이라고 부릅니다. 방어권.
그러면 지금은 뭐 얘기하고 있죠? 거부 얘기하고 있죠. 거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익적 처분을 해달라고, 허가 등을 해달라고, 영업허가를 해달라고 신청을 했다가 거부를 당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밑에 문제가 아니라 위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위에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친구에 있어서는요, 거부가 권리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면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미칠 수가 없어. 거부는 의무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데, 권리인데 그중에 무슨 권리? 수익적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이행 청구권. 여기에 영향을 미치라는 겁니다. 그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동그라미 2번. 판례는 언제나 말을 저렇게 애매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이행 청구권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최소한 뭐예요? 하자 없는 응답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겁니다. 이행 청구권. 내가 요건을 갖췄으면 뭐라고요? 1, 2, 3의 요건을 갖추면 뭐 한다고? 허가 처분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요건을 갖추어서 허가를 신청했지 않는가? 그러면 그에 합당한 공정한 심사를 통해 합당한 응답을 해달라. 내가 진짜 갖춘 게 맞으면 허가 처분을 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무슨 말이에요? 이 이행 청구권은 최소한 뭐라고? 하자 없는 응답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란 말이에요. 하자 없는 응답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비교하세요. 응답 신청권이라고 했죠. 응답 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하자 없는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될 수가 없겠죠. 응답 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야? 응답 신청권은 절차적 권리야. 응답이라는 절차를 좀 밟아달라는 거죠. 입을 좀 열어달라는 겁니다. 그 절차를 안에 있는 내용물은 상관없습니다. 아무런 응답이라도 좀 해달라. 무시하지 말고. 이런 거야. 그런데 저 이행 청구권 뭐야? 저건 내용이 있는 권리입니다. 저건 내용이 있는 권리야. 무슨 말이야? 하자 없는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실체적 권리입니다. 실체적 권리야. 그 응답조차 요구할 수 없으면 하자 없는 응답은 당연히 저 권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애당초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내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내가 틀린 답을 해.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컴플레인 걸 수 있죠. 수업 준비 똑바로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 수강생이 아닌데 나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정말 생뚱맞은 상황들 많이 당하거든. 제 핸드폰 번호가 여기저기 다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카톡으로 막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군지도 안 밝히고 이건 뭐냐? 막 이래 물어봐요. 그럼 난 거기다가 너 누구냐?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냥 무시하는 거지. 그렇죠?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그다음에 어디서 왜 이런 고민이 들었는지 이야기한 후 도움을 구합니다. 라고 하면 예의를 갖췄으니까 답을 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답을 할 의무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일부러 틀린 답을 얘기해 주면 되죠. 그렇죠? 일부러 틀린 답을 얘기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어떤 권리가 침해당했고 나한테 컴플레인 걸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저한테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 절차를 밟을 의무가 없고 그는 그에게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바로 이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현재 자유한국당, 그죠? 예전에 한나라당일 때 새누리당 그 전에 한나라당일 때 김대중 전 대통령 때입니다. 그때 모 장관을 좀 잘라달라고 국회의원이 대통령한테 다이렉트로 개인적으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일개 국회의원의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 절차를 밟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됩니까? 답변할 의무가 없습니다. 왜? 국회의원은 그 장관을 해임을 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응답 신청권이 없습니다. 장관을 자르는 건 처분이 맞아요. 장관을 자르는 건, 대통령이 장관 자르는 건 분명히 인사처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얘는 응답 신청권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 부작위 위법 항의송을 제기했어요. 부작위 위법 항의송을. 그랬더니 행정법원이 뭐라고 했을까요? 국회의원 당신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부작위 무시해버린다고 해서 당신의 어떠한 권리도 침해된 것이 없다. 그래서 대상적 격훈결로 각하. 그냥 집에 가라.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응답조차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부작위를 하든 거부를 하든 간에 그 사람의 저러한 실체적 권리로서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행 청구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절차적 권리가 없으면 실체적 권리는 애당초 태어날 수 없다. 이거야. 그래서 판례가 신청권이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 앞에 있는 이행 청구권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가 바로 두 번째, 거부가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말인 거예요. 사실 이건 법에 따로 문헌에 표현이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요구되는 권리인 겁니다. 당연히. 응답을 요구할 수 없으면 하자없는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없는 거라고. 이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일반적 추상적 응답 신청권이라고 했어요. 일반적 추상적 응답 신청권. 근데 그거하고 그 옆에 보면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죠? 그걸 한번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을 봅시다. 법규상 신청권이라는 것은 바로 성문법을 근거로 해서 인정되는 신청권이다. 이 뜻이야. 조리상 신청권이라는 것은 바로 불문법을 근거로 해서 인정되는 신청권이다. 이겁니다. 성문법은 어떤 사건에든 적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반적 추상적 규범이라고 했습니다. 법은 뭐라고요? 일반적 추상적 규범이라고요. 그러니까 법이 제정이 되든 개정이 되든 폐지가 되든 그 자체만 가지고는 나한테 아무 영향을 안 미치는 거야. 일반적 추상적 규범이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던져서 깨야 된다고요. 집행을 해가지고 구체적 사건에서 나한테 이걸 깨서 던져야지만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지. 법이 만들어진 것만 갖고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김영란법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나한테 영향을 미칩니까? 그건 깨도 나한테 영향 안 미칩니다. 내가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 법이 존재한다고 해서 나한테 영향 아무것도 안 미칩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얼마짜리 선물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괜찮습니다. 예. 거부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에 뭐 그냥 뭐 음료수가 쭉 오늘 첫날이어서 그러니까 그렇지만 꽉 차 있어도 상관없고요. 네. 내가 밥을 안 먹고 왔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빵을 막 준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 법은 나한테 아무 영향을 안 미쳐요. 알겠죠? 뭐라고? 일반적 추상적 규범이라고요. 법은. 그러니까 일반적 추상적 신청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법규상 신청권 쪽입니다. 법이 뭐니까? 일반적 추상적 규범이니까. 법이 일반적 추상적 규범이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인정되는 신청권은 일반적 추상적으로다가 인정되는 신청권인 거야. 그렇지? 그러면 조리상 신청권에서도 이 말이 먹힐까? 그렇지 않죠. 불문법은 구체적 사건에서만 적용되는 겁니다. 불문법을 일반적으로 적용시키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문법이 없는 영역에 구체적 사건 안에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 불문법이 적용되는 거거든. 그러면 조리상 신청권, 즉 불문법상의 신청권은 일반적 추상적 신청권이 아닙니다. 알겠지? 그러면 일반적 추상적 신청권이라는 말은 어디에서만 먹히는 말이야? 법규상 신청권. 거기에서만 성립될 수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왜? 법규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이니까. 일반적 추상적 규범이니까. 그런데 응답 신청권이라는 말은 법규상 신청권이든 조리상 신청권이든 불문하고 당연히 응답만 요구하시는 권리입니다. 신청권은 신청이나 한번 해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청구권하고 다른 겁니다. 이행 청구권. 청구권 그러면 저건 실체법적 권리입니다. 언제나. 실체법적 내용이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권, 손실보상 청구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청구권이라는 것은 법의 근거를 두고 내용이 있는 권리입니다. 신청권은 아무런 응답이라도 해달라고. 내용은 뭐든 상관없다고. 이건 내용이 없는 응답만 요구하는 권리인데 이건 법규든 조리든 상관이 없다. 오케이? 정리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행정심판 재결 네 번째까지 왔습니다. 예, 네 번째까지 왔는데 이 대상적격에 대한 문제는 사실 이렇게가 있어요. 행소 형제, 입법 규율 역사. 여기서 이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 아닌가라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거든요. 행정소송법 형제는 이거 뒤에 보면은 저거 있잖아. 그죠? 두 문자 있습니다. 두 문자 뒤에 보시면 두 문자는 최대한 활용하세요.
두 문자를 너무 많이 남발하면 그거 외우다가 날 새는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적절한 수준 하에서 범위 안에서는 두 문자를 활용하시는 게 확실히 좋습니다. 예, 그래야지 정확히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두 문자 가지고 바로 답 3번, 2번, 1번 이게 되는데 그걸 계속 고민하고 있으면 시간 갑니다. 예, 행정법은 몇 분 안에 끝내야 돼? 5분 안에 게임 끝냅니다. 5분 안에 100점 딱 끝내고 늦어져 봐야 10분 안에 막아야 됩니다. 나머지 과목 풀어야 된다고요. 행정법은 오래 생각한다고 답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보고 나오면 나온 거고 보고 안 나오면 안 나온 거예요. 이걸 뭐 가만히 그러니까 이게 얘가 얘한테 했는데 이거는 주관식 문제 풀 때 하는 방법이고요. 예. 한 문제당 1시간씩 주니까 여러분 1문 이렇게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여러분 문제에 사례형 문제들이 있어요. 사례형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 그대로 쟤네들 사시행시 애들 주관식 내거든요. 그럼 한 문제에 1시간 줘요. 1시간 주니까 최소 15분 동안에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했는데 얘가 이렇게 쳤지 여기서 소를 병합을 했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건 왜? 쥐가 손으로 쓸 거니까 주관식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한번 원리를 알아놨으면 이 메커니즘 그대로 문제풀이는 뭐예요? 그냥 트레이닝입니다. 트레이닝이야. 들어오면 예고 이게 돼야 돼. 그게 생각 더 한다고 해서 정답을 맞출 확률이 높아진 게 전혀 아니거든. 알겠어요? 행정법은 어떻게? 행정법은 다른 과목과 비교하지 마시고 최단 시간 안에 게임 딱 끝내고 빠지는 거예요. 해봐야 뭐 처음에 100점 안 나오면 100점 안 나옵니다. 다시 봐도 100점 안 나와. 그냥 마킹 하세요. 괜찮아. 그냥 마킹 하세요. 뭐 남겨놓지 마. 그냥 바로 게임 끝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훈련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 강의 때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뼈대 정확히 잡아야 돼요. 뼈대를 안 잡고 자꾸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뭐 2년 3년 했는데도 행정법 점수가 안 올라요 라고 자꾸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냐면 기초 체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초 체력이. 그런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기본 강의를 다시 듣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 기초 체력이 안 나온 상태에서 자꾸 기술 들어가는 거라고. 기술. 학생들한테 그런 합기도 딱 가면 제일 첫날 뭐 하냐면 앞에 딱 서 있는 친구를 점프 뛰어서 넘어버려야 되거든요. 기술을 알려주면 뭐 하냐고. 다리통에 힘이 없는데 알겠어요? 다리통에 힘이 없는데 저거 어떻게 점프해서 뜁니까? 뛰어와서 넘어도 못 넘어. 알겠어요? 그게 아니라 기초 체력이 무너지면 기술 아무리 들어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공부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가는 거야. 처음부터 가야 되는데 오래 공부했는데 안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유 내가 지금 몇 년째인데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서 문제풀이만 듣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계속 가는 겁니다. 그 어디나 수험가는 패턴이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초반에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흐물흐물 이 장난 치면 안 됩니다. 기본 강의 제가 기출, 판례 전혀 연결 안 시키고 있잖아 지금. 그렇죠? 그건 내용만 전달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만 전달해도 여러분들이 쉽지가 않아요. 이걸로 확실하게 뼈대를 딱 잡아놓고 그다음 뭐 하라고? 기출특강 가서 그냥 살만 다 붙이고 빠지라고요. 살만 붙이라. 이걸로 반에서 한 뭐 많아봐야 한 6, 70%까지밖에 안 풀려요. 한 3, 40% 안 풀립니다. 당연히. 기본 강의 듣고 다 풀리면 세상에 그렇게 쉬운 게임이 어딨어. 그건 아니거든. 여기서 원리가 딱 잡히면 나머지는 다 그 날짜, 숫자 이거 외우는 거거든. 요럴 땐 5년, 요럴 땐 10일, 요때 7일, 요거 3일. 요거 외우는 거야. 그거는 문제 풀면서 그냥 계속 풀면 자연스럽게 암기돼. 자연스럽게 암기돼요. 외울 문제가 아니야. 그건 뭐 법전 피고 외울 문제도 아니고 교과서 피고 외울 문제도 아니야. 그냥 그거는 주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 주로 나오는 부분은 그냥 문제 계속 풀면 외워지는 거야. 근데 이렇게 원리가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보고 암기되는 문제가 아니라 장난을 계속 치시기 때문에 교수님이 그때는 원리를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여기서 기초 체력을 확실히 여러분들 잡아 놓으시고 넘어가십니다. 행소, 형제, 입법, 규율, 역사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대상적 격이야. 행정처분, 소극처분, 형식처분, 재결처분 이겁니다. 지금 맨 처음에 1원론, 2원론 그게 바로 행정처분이란 무엇인가야.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여기서 거부처분 성립 신청권 이런 논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소극적 처분. 그 다음 세 번째 형식적 행정행위 있죠. 행정이 외의 행정작용이 과연 처분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형식적 처분. 형식처분.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게 바로 재결처분.
행정소송법 형제한테 우리 행정법의 입법 규율의 역사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그게 바로 대상적격입니다. 한 곳의 대상적격. 행정법 맨 처음 공부할 때 나오는 게 대상적격이야. 맨 처음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 그렇죠?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우리나라의 역사를 배우는 거지.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지켜줘야 돼. 그럼 어떻게? 행정법도 행정법의 역사를 배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법을 공부하러 온 형제한테 행정법의 입법 규율의 역사를 알려주는 게 맨 첫 번째 출발 대상적격입니다. 이건 나중에 행정작용법 들어가면은 행정입법이야. 행정입법. 행정입법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종된 규율이야. 종된 규율. 이건 또 작용법에서 배워요. 부관에 대해서 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다 대상적격 문제거든. 그 다음에 역사. 이거는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이라는 건데 이건 원래 강론 파트야. 근데 9급에 맨날 나와. 강론인데 대상적격 문제로 나와. 대상적격 문제로. 그래 여기까지 포함시켜야 돼. 포함시켜야 돼. 문제로 항상 나오니까 행소형제 입법규율 역사인데 요거는 우리가 작용법 가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지금은 여기까지 행소형제 이제 제입니다. 재결처분. 재결처분 보시게 되면은 우리 행정소송법 19조에 대상적격에 대한 규정이 있었지. 뭐라고 했어? 취소의 대상은 처분 등. 그지? 처분 등. 근데 우리 지금까지 한 얘기는 처분이야. 인제 등이라고 등. 2조 1항 1호에서 등은 뭐라고 했죠? 행정심판의 재결이라고 했지. 그래서 행정심판의 재결이라고 했지. 재결처분입니다. 재결처분. 이건 행정심판을 청구했을 때 나오는 거야.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뭐가 나와? 판결이 나와.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뭐가 나와? 재결이 나와. 이 재결은 행정부 내에서 두 번째 나오는 판단이기 때문에 다시 제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재판할 때 제자를 쓰는 겁니다. 재판할 때 제자, 말음 제자야. 왜냐하면 행정심판도 사법 절차입니다. 행정심판도 사법 절차이기 때문에 재판작용하고 차이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재결이라고, 판결하고 구별하려고 굳이 이름을 재결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재결. 근데 이것도 행정행위야. 이것도 행정행위입니다. 또 나중에 더 한번 들어가긴 할 텐데 행정행위의 분류를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행정행위의 분류를 보시게 되면 행정행위가 있지. 행정행위가 있는데 두 개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라는 게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문특강 내일까지 꼭 다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숙제. 왜냐면 딴 과목이 중요한 게 아니야. 행정법이 제일 중요해. 왜 제일 중요할까? 이건 금방 끝낼 수 있어. 알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마음 잡고 다 잡고 딱 게임 끝내면 한두 달, 길면 3달 안에 게임 종료시킬 수 있어요. 종료시키고 마음 편하게 넘어가시는 게 나아. 왜냐하면 여러 과목을 같이 끄면 너무 무거워. 그래서 지금 관리반이 그런 이유에서 하고 있는 건데 신림동에서 강의할 때도 제가 그런 기술을 많이 들어가요. 뭐냐면 매일 하는 행정법. 이래버리면 야 니네들 내 정규 강의 듣지 말고 공부 좀 된 놈들은 밤에 10시 반에만 나를 찾아와라. 1시간만 내 얼굴을 보고 가라. 이거야. 1시간만. 그러면 행정법은 공부하지 마라. 이거예요. 옛날에 고시 애들은 이게 잘 먹혔어. 무슨 말이냐면 다른 한 과목을 줄여. 걔네들 5과목이에요. 5과목인데 거기서 행시 애들 같은 경우 지금 사실 없어졌으니까 행시가 5과목인데 5과목에서 행정법 제일 무거운 과목 중에 하나거든요. 영어 수학 중에 하나야. 행정법이. 그럼 이거 없다고 치고 4개로 간다. 이거야. 그럼 선택 과목이 걔네들 거의 뭐 신경 안 써서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그럼 사실 3개로 가는 거야. 마음이 엄청 편해요. 마음이 편하면 그만큼 정답률도 오르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밤에 10시부터 11시 사이에 1시간만 날 보고 가라. 매일 문제만 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나머지 시간은 전부 딴 과목 공부하는 거야. 한 과목을 접어버리게 되면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한 과목을 먼저 한 놈 죽여버리고 빠지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과목 간 연계성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갖고 행정법 끝나면 나머지도 같이 끝난다. 요건 잘 안 먹히는데 쟤네들은 그게 먹혀요. 이 공부 방법 다 똑같아갖고 행정법 딱 조져버리면 나머지 것도 같은 방법으로 조질 수가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는 안 돼. 하지만 여기서 하나의 효과는 있지. 뭐가 있어? 한 과목 그냥 등에 업고 간다. 이런 여러분들이 전략을 좀 쓰시면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행정법 하실 때는 확실하게 하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알겠어요? 행정법 이거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버리게 되면요 수험기가 엄청 늘어납니다. 예. 학생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수험은 2년 이상 하는 거 아니다 절대. 예. 2년 이상 했는데 안 됐다. 그만해라. 네, 의미 없다.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그쵸?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온다 이거예요. 네, 우리 후배들이나 이런 애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12년 공부를 했어. 그래서 사실 합격을 했어. 합격을 했지? 돈 엄청 잘 벌어요. 예, 엄청 잘 버는데 얘는 뭐 그냥 막변이 아무거나 막 투입돼서 막변이 아니라 막 싸워도 다 이겨. 예, 막변이야. 집에도 안 가. 예, 아직도 근데 고시원 살아요. 결혼도 못했고. 왜 그럴까? 여기서 쓴 돈이 얼마야? 여기 쓴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아무리 벌어대도 보전이 안 돼요. 아직도 또이또이를 못 잡아내고 있다고. 알겠어요? 2년 3년 했는데 안 됐지? 그건 본인하고 안 맞는 시험이거나 아니면 내가 수험에 안 맞는 인간인 거야. 예, 그땐 과감히 딱 떠나고 딴 길을 찾으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쓰는 돈을 생각을 해봐요. 1년에 이래저래 방값 쓰고 책값 쓰고 학원비 쓰고 이렇게 해서 한 1000에서 1500 쓸 거 아닙니까? 그죠? 1000에서 1500 쓰는데 밖에 나가서 내가 3000을 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1년에 5000이 날아가고 있는 거야. 기회비용까지 해서. 그쵸? 두 바퀴 돌리면 1억이라고요. 얘는 그게 더 심하다고요. 예, 얘네들은 사이클 한 3바퀴 돌리면은 막 한 3억 4억 날아가기 시작하거든요. 나중에 방법이 없어요. 그 게임 굳이 할 필요 아까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할 때 하고 안 하려면 말고, 예, 할 때 하고 딱 난 진짜 내 인생에 정말 이런 시간 없었다. 다시는 이런 시간 다시 겪고 싶지 않다. 할 만큼 하고 그리고 안 되면 이건 내 길이 아닌갑다 하고 딱 빠지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졸고 그럴 때가 아니야. 그래서 아주 그냥 혼나 아주 그냥. 선배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진짜 후회합니다. 진짜 후회. 제가 공부했을 때 후회하는 이유가 공부하면서 여자친구를 사귀었다는 부분이었어요. 네, 정말 몰랐지. 나는 진짜 하루에 막 13시간, 14시간 찍으면서 내가 공부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네, 헤어지고 보니까 속도가 2배야. 나도 모르게 신경을 쓰고 있는 거지. 밥은 먹었나? 아침에 일어는 났나? 그냥 헤어지고 나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모자 이렇게 눌러 쓰고 도서관 가면 되는 거야. 안 있어도 돼. 그치? 네, 새벽 기도 1시간 정도 가는 거, 그게 단 거야, 내 생활은. 네, 나머지 그냥 자전거 타고 도서관 가서 하루 종일 밥은 안 먹어요. 당연히 밥을 왜 먹습니까? 밥 먹으면 졸려요. 밥 먹으면 왔다 갔다 시간 걸려요. 밥 먹고 오고 나면 정신 집중할 때가 최소 30분 걸려요. 그 아까운 시간 쓸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사용하면 돼요? 초코밥 먹어야 돼요. 초코밥. 수험생이 왜 밥을 먹어요? 컵밥? 참 진짜 너무나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네. 그래 놓고 빨리 합격 왜 못합니까? 남들은 밥 안 먹고 공부하는데 자긴 밥 먹고 다 먹고 자기 거 다 자놓고 나서 합격을 원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평한 세상이 아니잖아. 누구나 똑같은 총량입니다. 똑같은 총량. 응? 고통의 양이 똑같이 됐을 때 합격하는 거예요. 자기가 합격이 안 됐을 땐 본인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남들 책임 아니야. 뭐 주변에 가족 욕하고 강사 욕하고 학원 욕하고 뭐 해서 뭐하나 결국 손해보는 건 자기야. 알겠어요? 네, 그때까지 할 만큼 하시고 아니면 빠지는 거예요. 깔끔하게 사세요. 깔끔하게. 왜? 전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뿐인 인생. 재방송이 없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인생 함부로 살지 말자. 이거예요. 네, 죽을 때 후회합니다. 법률행위, 이거는 민법에서 온 거예요. 일본의 다타카라는 친구가 만든 방법인데, 왜냐면 독일 거를 일본 애들이 가져다가 우리한테 넘긴 거잖아. 거기서 자꾸 이상하게 묻어 있어. 근데 우리 대법원도 이거 따라다녀.
예, 그래서 민법에서 법률 행위라고 하게 되면 그 행위를 한 행위 주체가 원하는 의욕한 효과가 발생하면 법률 행위고, 그게 아니라 준법률 행위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그냥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의 효과가 발생하면 준법률 행위라고 한단 말이야. 그거를 우리 쪽의 행정행위다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법률 행위적,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 우리의 행위 주체는 누굽니까? 행정청. 행정청이 원하는 효과가 발생하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고, 그게 아니라 행정청이 원하는 효과가 아니라 그냥 법에 정해져 있는 효과가 발생하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내용이 있단 말이야. 하나가 이제 명령적 행정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형성적 행정행위가 이렇게 있어요. 얘는 그냥 한 방에. 명령적, 명령이란 건 뭐겠어요? 의무. 알겠어요?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이지, 의무를 부과하면 뭐가 되는 거야? 하명. 오케이? 하명. 하명, 이게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의무의 내용에는 뭐가 있지? 자귀, 부자기, 급부, 수인. 자귀, 무엇을 할 것. 부자기, 무엇을 하지 말 것. 예, 급부, 무엇을 줄 것. 예, 수인, 무엇을 참을 것. 자귀, 부자기, 급부, 수인. 4개가 있단 말이야. 할 것, 하지 말 것, 줄 것, 참을 것,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부자기와 나머지로 나눠지는 거야. 부자기와 나머지로. 알겠어요? 부자기하고 나머지로 나눠진다. 그러면 부자기에 따른 이름이 뭐냐? 금지라고요. 금지. 오케이? 부자기에 따른 이름이 뭐라고? 금지 의무야. 금지. 그러면 그 중에서 부자기 의무를 해제시켜주게 되면 그런 걸 허가라고 그래. 허가라고 합니다. 나머지 3개 있지. 예, 자귀, 급부, 수인. 그 의무를 해제시켜주면 그런 걸 우리가 면제라고 합니다. 면제. 다 의무와의 관련성을 맺고 있지. 의무와의 관련성을 맺고 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해제시키는 것들입니다. 하명, 허가, 면제, 명령이라고 있잖아. 의무. 형성은, 형성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형성한다는 뜻이야? 항상 권리야, 권리. 얘는 권리와 관련을 맺고 있는 친구들이란 말이야.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법에서 형성, 그럼 뭘 형성해?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거야. 법률 관계를. 오케이? 네. 처음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진지해봐야 소용없어요. 엄숙해봐야 여기가 무슨 교회야? 엄숙해봐야 소용없어.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하시라고요. 따라하시라고. 공부는 열정이 아니에요. 예? 의지가 아니라고. 머리가 아니야. 내용도 아니고. 공부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알겠어요? 열심히 해봐야 시스템 나쁜 거 타고 있으면 게임 끝난 거야. 자전거 타고 내가 페달 죽으라고 밟으면 뭐해? 옆에서 오토바이 가면 지지. 안 그래요? 시스템 게임이라고. 시스템을 어떻게 하라고? 처음 공부할 땐 떠들라고. 질문하고 떠들고 앞에서 말하면 계속 베끼고 계속 입으로 중얼거리고 귀에다가 계속 꽂고 다니고. 알겠어요? 그래야 이겨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점잖은 척하면 노량진의 결계에 걸려서 여기 귀신이 됩니다. 알겠어요? 귀신이 된다고. 그래서 노량진의 집값이 계속 오르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계속 말로 떠드세요. 계속 말로 떠드세요. 손과 눈과 귀와 입과 모든 걸 다 사용하시라고. 그러면 바로 실력 올라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면서 귀찮아서 안 해가지고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돈 쓰고 아까워하고, 나중엔 책 살 돈도 없어지고. 너무 많이 봐서 그래. 알겠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학교 다닐 때 우리 동기들 중에서도 공부 엄청 잘한다는 놈들, 신림동에 지금 길거리에서, 큰 길에서 두부 이렇게 뜯어먹고 다닌다니까요. 쓰레빠 신고. 다 나중에 아주 훌륭한 놈 될 거라고 얘기했던 친구들. 왜? 학교 다닐 때 공부한 거 고시 공부는 따르거든. 네. 되는 줄 알았지. 포기를 못했지. 귀신이 된 거야. 네, 귀신이 된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수험은 다른 게임이에요. 전혀. 게임이 다릅니다. 게임의 룰이 다른데 기존에 하던 방법으로 그 게임을 들어가려고 하시면 안 돼. 형성, 기본적으로 특허입니다. 특허. 특허는 권리 설정을 해주는 거야. 이름에 써있잖아. 특별히 허가한다. 특별히 허가한다. 오케이?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 이런 걸 생각해봐요. 폐기물 처리 사업 허가, 도시가스 사업 허가, 시내버스 운송 사업 면허, 아니 통신 사업 허가, KT라거나
SK라거나 한번 생각해봐. 돈 엄청 벌 거 아니겠습니까? 걔네들 3명이 다 헤쳐먹잖아. 그게 특허라고요. 그게 특허라고. 걔네들한테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특별히 허가를 해주는 거야. 특허 인가, 인가, 대리 이런 게 있어요. 인가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인가는 국가가 후견인의 지위에서 동의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고 미성년자 우리 애가 뭘 사오잖아? 뭘 사오면 내가 동의를 해줘야 되잖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그 시내버스 회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막 인상 결의를 해. 그럼 올라가나? 그러면 금액이 올라가? 우리 버스 탈 때 막 어저께까지 1,000원, 오늘은 2,000원 막 이렇게 올라가 있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버스 탈 때 버스 타는 건 뭐냐면 그 회사하고 나하고 그 순간 사법상 계약을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걔가 나한테 1,000원 내고 탈래? 아니야, 좀 내리자. 아니야, 좀 올리자. 막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건데 우리가 탈 때마다 계약서 들고 탈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뒤에서 얼마로 한다라고 정해주는 거예요.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동의를 해주면 제3자의 법률 행위가 완성이 돼가지고 비로소 그 효력과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쉽게 말해서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면 이런 걸 생각해봐요. 여기다 이제 이렇게 막 개발을 하려고 해. 도시를 개발하려고 해. 그럼 이 근처에 땅값이 엄청 오르겠지.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서 땅 엄청 살려고 하겠지. 그럼 여기 있는 놈들도 뭐 좋은 값에 팔려고 하겠지. 그럼 계속 오르겠지. 그럼 어떻게 여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어버려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어버린다고. 그럼 토지거래를 하려고 하게 되면 아무리 사법관계 문제지만 지들끼리 계약 맺어갖고는 소유권 넘어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 관할행정청한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게 인가야. 토지거래 허가라는 인가를 받아야 돼. 동의를 받아야지만은 비로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동의해 주는 거야. 효력 발생 요건. 대리는 이거는 대신하는 거야. 대신하는 거. 대신 처리한다. 그게 대리야. 대신 처리하는 거. 그래서 나한테 세금이 나왔지. 세금이 나왔으면은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내 차 팔아서 세금 내가 내야 되는 거잖아. 누가 팔아야 돼? 내가 팔아야지. 근데 내가 안 내. 내가 안 내니까 어떻게 해? 국가가 대신 팔아주는 거예요. 국가가 내 재산을 압류해 가가지고 그것을 경매에 붙여버려가지고 대신 팔아주는 거지. 경매로 팔아가지고 그걸 돈으로 바꿔 환가를 시켜갖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안 낸 세금을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공매, 경매에 붙여버리는 행위, 그런 행위가 바로 대리야. 대리. 그러면 국가가 행위했는데 그에 따른 법적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돼요? 나한테 기속되잖아. 그치? 그럼 나 대신 제가 했다. 대리.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확인, 공증, 통지, 수리 이렇게 있습니다. 확인, 공증, 통지, 수리 이렇게 있어요. 총 몇 개지? 10개네. 그치? 10개네. 10개만 외우면 돼요. 10개만. 이러면 행정행위입니다. 여기에 걸리면. 첫 번째 확인. 이건 뭐냐면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입니다.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 뭐 여러분들 합격자 결정. 이 사람 합격이 아니야.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합격자 결정 이런 거 확인. 행정심판의 재결. 바로 지금 그 얘기야. 행정심판의 재결. 다툼이 있으니까 행정심판 제기한 거잖아. 그치? 그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 사실관계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라는 행정청이 확인을 해주는 게 재결이야. 이 말이 맞다? 라고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뭐 내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인데 퇴직을 하면서 퇴직급여 달라고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다 신청을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얘가 얘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받을 수 있는 친구가 맞네 라고 확인해 주는 거. 그런 게 확인입니다. 공증은 이걸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시험을 봤잖아. 시험을 봤는데 국가 시험을 봤는데 합격자 결정이 나오면 확인인데 그리고 나서 합격했다라고 해서 뭘 줘요? 뭐 자격증 이런 거 뭐 자격사 시험 애들 같은 경우는 변호사증을 주고 노무사증을 주고 간평사증을 주고 하잖아. 그런 거 교부행위. 증서교부행위. 공적 증거력을 부여하는 증서교부행위. 그런 게 공증. 알겠어요? 그 다음 통지. 통지는 국가가 국민한테 뭔가를 알려주는 거야. 알려주는 행위입니다. 물론 법적 행위에 되니까 알려주면 법적 효과가 발생해줘야 됩니다. 법적 효과 발생하지 않는 건 안 돼. 그건 사실행위에 불과합니다. 통지는 알려주는 거. 수리는 우리가 신청이나 신고나 이런 걸 했을 때 그게 유효하게 접수되었다라는 거를 확인해 주는 거야. 수리.
사인의 공법행위가 유효하게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게 수리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계속 만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간에 시험을 볼 거예요. 시험을. 이제 진도 조금만 나가면은 이제 시험을 바로 보기 시작을 할 건데, 하명, 허가, 면제, 특허, 인가, 대리, 확인, 공증, 통지, 수리 10개 무조건 외우시고, 그 중에 뭐요? 확인이요. 이게 재결입니다. 행정심판의 재결. 그러면 행정심판의 재결도 행정행위네? 그러면 행정심판의 재결도 뭐야? 처분. 그렇지. 그럼 뭐야? 취소 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이라고 되어 있었잖아. 근데 이 등이 재결이잖아. 이것도 처분이잖아. 근데 왜 이래? 이것도 처분인데. 그게 우리 행정소법의 특징이에요. 행정심판의 재결도 분명히 처분인데, 근데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다. 왜냐면 이 등, 재결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결에 대한 소송은 이거저거 달라지는 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굳이 이것도 분명 처분인데 굳이 등으로 따로 구별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등을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다. 확인이잖아. 처분이잖아. 그치? 그게 특징이 됩니다. 근데 19조 단서에 보시게 되면 거기 보세요. 27페이지 밑에 재결의 취소승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다. 이래 돼 있지. 이런 걸 원처분 중심주의라고 그래. 원처분 중심주의라고 하거든.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내가 행정심판을 제기했거든. 취소심판을 제기를 했어. 이렇게 생긴 A라는 처분에 대해서 취소심판을 제기를 했어. 근데 기각됐어. 기각은 뭐라고 했어? 벌일 기자에 물릴 직각자. 네 말이 틀렸다지. 네 말이 틀렸죠.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행정청 행위는 문제가 없다. 이거잖아. 문제가 없다. 즉 행정청의 행위를 지지한 거라고요. 동작구청장이 나한테 A라는 처분을 했는데 내가 거기다가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행정심판을 청구했거든. 그랬더니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재결을 했어. 누구 말이 맞다는 거야? 내 말이 맞다는 거야? 동작구청장 말이 맞다는 거야? 동작구청장 말이 맞다는 거지. 걔가 한 A라는 처분을 그대로 지지한 거잖아. 그쵸? 그래, 기각재결을 했어요. 기각재결을 했다. 기각재결을 했어. 이렇게 했어. 근데 위법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 요 안에 있는 요게 위법이야. 나 심판 거쳤지? 근데 내가 원하는 거 달성 못했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소송으로 가야지. 이제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데 말이야. 취소의 대상이 뭐라고? 처분 등. 처분하고 재결하고 둘 다 된다고 하잖아 지금. 재결하고 둘 다 된다고 하지? 그러면 이 A 처분에 대해서 소송 제기할 수 있고 처분 취소 소송. 이 기각 재결에 대해서 취소 제기할 수 있지. 재결 취소송 둘 다 제기할 수 있지. 근데 들어가서 내가 주장하는 건 뭐지? 저 별표라는 위법의 존재를 주장할 거라고 내가. 그럼 똑같은 위법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게 위법이니 아니니 이거 판단을 구하는 걸 똑같은 위법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처분 취소도 따로 가고 재결 취소도 따로 갈 수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이 A 법원에서는 위법 맞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 재결 취소를 제기한 B 법원에서는 아니야 적법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그래 버리면 A 법원과 B 법원의 판단끼리 서로 판결이 어떻게 해요? 모순 저촉되는 판단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선배 말이 맞는 거야? 그러면 양쪽 법관 중에 누가 선배인지 한번 따져봐야 돼? 아니면 몸무게로 할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교통정리가 필요하지. 교통정리가 필요해졌다고. 소의 대상이 지금 둘 다 되는 것처럼 돼버리니까 그러면 이쪽의 판단과 저쪽의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교통정리가 필요해지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 만약에 이게 처분이었어. 이게 처분이었는데 근데 재결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오케이? 그 다음 재결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오케이? 그러면 1, 2, 3 이렇게 봅시다. 2번의 위법성을 주장할 때는 뭐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하라고? A 처분이라는 원처분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하라고.
재결에 대한 소송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19조 본문에서는 처분하고 재결하고 둘 다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 2번의 위법을 주장을 할 때 처분에 대한 소송과 재결에 대한 소송이 모두 허용될 것처럼 보이는데, 단서에서 뭐라고 했어? 하지만 재결에 대한 소송은 재결만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할 때만 허용하겠다라고 교통정리를 한 거야. 그러면 2번의 위법을 주장할 때는 무슨 소송을 제기해야 돼? 처분 취소를 제기해야 되는 거지. 1번의 위법을 주장할 때, 3번의 위법을 주장할 때는 재결 취소를 제기하는 거지. 이건 원처분을 완전히 벗어난 부분이잖아. 그쵸? 벗어난 부분이죠. 이거는 노란색, 빨간색이라는 재결에만 존재하는 고유한 영역이잖아. 저기만 자체에만 존재하는 고유한 영역이지 그 안에 있는 위법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럴 땐 재결에 대한 취소이 허용이 되는 겁니다. 겹치는 부분은 어떻게 하라고? 원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라고. 재결만 존재하고 있는 위법은 어떻게 하라고? 재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라고. 그러니까 기준은 원칙적으로는 원처분에 대한 소송, 예외적으로 재결의 고유한 영역 안에 있는 위법 주장할 때만 재결 취소를 허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은 여기까지. 나중에 보시면 이게 이렇게 올라갈 때, 이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삐져나갈 때, 양쪽으로 삐져나갈 때 어떤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행정심판을 배우고 나면 이 상황을 다시 보시게 될 겁니다. 네. 고유한 영역 이겁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가지고 몇 페이지로 띄버리냐면 43페이지로 갑니다. 43페이지에 취소송상 원고 적격이야.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대상 적격을 봤죠. 대상 적격을 봤으니까 이제 말해도 되겠지? 앞으로 가세요. 목차에서 소송 요건에 대한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 목차에서 잘 봐요. 맨 앞에 컨텐츠 갑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 옆에 행정소송법. 행정소송의 한계, 이게 바로 뭐죠? 소송재판을 다루는 행정소송의 한계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면 행정소송의 대상도 될 수 없다. 그 얘기고, 그 다음 4번에 있는 읍면소송도 행정소송의 한계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그 다음 5번, 6번이 대상적격이야. 그 다음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까지가 소송재판입니다. 13번까지. 오케이? 3번, 4번이 행정소송의 한계야. 그 다음에 5번부터 13번까지야. 5번부터 13번까지가 소송요건이라고. 소송요건이라고. 그리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 얘기했냐면 대상적격 얘기한 거예요. 대상적격. 이제 뭐 남았어요? 원고적격, 피고적격, 협의의 소익, 전취주의, 그리고 제소기간, 재판관할 이렇게 남은 거지? 어떻게 흘러간지 아시겠어요? 여기까지가 소송재판입니다. 몇 번까지라고? 13번까지. 13번까지. 거기까지가 소송요건이야. 그래. 그럼 여기서 말이야.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을 묶어볼게요. 묶어볼게. 첫 번째, 대상적격입니다. 두 번째, 원고적격입니다. 세 번째, 협의의 소익입니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행위, 사람, 소송, 그리고 소중대, 대. 오케이? 대는 소를 포함한다. 네모칸을 그려요. 반을 딱 나눠. 행정행위야. 행정행위가 아니야. 노란색으로 반을 딱 잘라. 끊어서 다시 반을 나눠. 처분의 상대방이야. 처분의 제3자야. 다시 반을 끊어. 그 다음 내려.
처분의 효력이 있어, 처분의 효력이 없어. 반을 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빗금이 문제가 나오는 거야. 빗금이 문제가 나오는 거야. 왼쪽은 문제 안 나와. 잘 봅시다. 이제 대상적격을 배웠잖아. 대상적격은 행정청이 한 행위 중에서 행위소송이잖아. 행위 중에서 무엇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행위의 자격을 갖춘 행위가 뭔지 그걸 보고 있는 거야. 오케이? 행위의 자격을 살피는 거라고. 행위의 자격.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 여러 행위들 중에서, 국가 여러 행위들 중에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고르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가 처분인지. 그게 행위의 자격이야. 그 다음에 원고적격, 이거는 사람의 자격이야.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찾는 거야. 사람의 자격이란 말이야. 세 번째, 협의의 소익. 이건 소송의 자격이야. 이 친구가 아직도 살아있어도 되는 건지, 소송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지 소송의 자격을 묻는 거야. 세 개를 합쳐서 우리가 소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소의 이익이라고 그래요.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냐면 주관적 소송이라는 데서 출발한 거야. 주관적 소송. 이게 협의의 소익입니다. 협의의 소익. 이게 너의 주관적 소송, 즉 너의 권리나 이익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이 소송이 지금 필요하니? 라는 거잖아. 오케이? 소송이 필요하니? 라는 거야. 너가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소송이니, 이게 인정되려면 원고적격이 인정돼야 되고, 원고적격이 인정되려면 대상적격이 인정돼야 되거든요. 이제 알아듣기 쉽게 말해볼게요. 대상적격. 그 행정작용이, 그 행위가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나? 이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누구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든지 간에 이 행위가 뭔가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냐 아니냐, 이걸 보는 거야. 두 번째, 원고적격. 그래서 원고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나? 이걸 보는 거야. 주관적 소송이 원칙이기 때문에 원고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으면, 권리나 이익에 제한을 발생시키고 있지 않으면 원고적격이 인정 안 돼요. 원고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나? 세 번째, 그럼 원칙적으로 원고는 이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서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회복시킬 실익이 있잖아. 협의의 수익이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그러나? 현재도 원고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나? 이거라고요. 현재도 원고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나? 그러니까 대상적격은 뭐라고?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니? 우선 최소한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쳐야지 원고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니야. 그렇죠? 두 번째, 원고적격 뭐라고? 원고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니? 그 다음 세 번째, 협의의 수익은 뭐라고? 현재도 원고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니? 이거야. 어렵지 않죠? 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라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너 중학교 나왔냐? 나왔으면. 너 고등학교 나왔냐? 나왔으면. 너 대학교 나왔냐? 이거야. 거꾸로 돌려볼까? 대학교 나왔으면 중학교 나온 거죠. 그죠? 협의의 수익이 있으면 대상적격이 있는 거야. 협의의 수익이 있으면 원고적격이 있는 거라고요. 우리 판례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판례가 제일 좋아하는 건 처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고, 너무 애매해. 그러면 우리 판례는 딴 거 안 봐요. 눈 감아버리고 협의의 수익 봐요. 지금 이 사건에서 이 친구 이 소송 필요하냐? 주관소송이라는 전제하에서 이 친구 권리구제 반대, 권리보호 반대에 있어서 이 지금 소송 필요하니? 보니까 필요해. 그러면 저게 처분이지 아닌지 애매해도, 야, 걔 대학교 나왔니? 야, 나왔어. 나 졸업장 봤거든? 그러면 중학교 졸업장 잃어버렸어도 나온 거잖아. 그치? 고등학교 졸업장 뭐 갖고 있어요?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 뭐 잘 모은 사람 갖고 있지. 난 아무것도 없어. 네. 나쁜 짓 많이 해갖고. 네. 수배 생활을 좀 여러 이렇게 하고 도망다니다 다 잃어버렸어. 앨범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네. 그 대학 졸업장은 있어. 네? 그러면 어떻게? 갖다 주면 뭐 중학교 졸업한 거 맞죠? 고등학교 졸업한 거 맞죠? 이게 우리 판례가 좋아하는 방법이야. 뭔지 알겠어요? 협의의 수익이 인정되는지 본다고. 딴 거 애매하면. 맞는 얘기잖아. 대는 소를 포함한다 라는 논법에 따라서 판단을 내려버린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가 어디서 나온지 보시라고. 이게 뼈대 잡자는 얘기인 거예요. 뼈대를. 문제를 보거나 판례 다 외우고 앉아있지 말고 그거 언제 외워. 첫 번째 대상적격. 행정행인지 아닌지는 이건 여러분들 훈련하셔야 돼요. 알겠지? 하명, 허가, 면제, 그 다음 특허, 인가, 대리, 확인, 공증, 통지, 수리, 딱 보고 요거 확인, 요거 공증, 요거 허가, 요거 특허. 이거는 돼야 돼. 이거 훈련시켜 드릴 거야. 요건 돼야 돼. 그 다음 엔드. 행정행위면 물론인데 행정행위가 아닐 때 과연 취소의 대상이 된 처분인지 여기가 포인트라고. 여기가. 그치? 저런 데서 논점이 걸리는 거야. 그러면 한 반 정도 인정할 거야 판례가. 그럼 우선은 얘가 중학교 나와야 고등학교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학교 나온 거 여기서 끊어. 얘들 중학교 안 나온 애들이야. 끊었어. 끊으면 다시 반 잘라서 그 처분에 이제 처분이 인정됐잖아. 처분에 상대방이면 우리 판례가 원고적격 인정 없냐 안 물어본다고. 국가가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했는데 그 상대방 당연히 권리침해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 친구한테 무슨 행정소법 12조 1문에 있는 법률상 이게 침해를 받았냐 안 받았냐 안 물어본다고. 패스 넘어가. 문제는 뭐지? 애꿎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예요. 처분을 갑한테 했는데 갑이 아니라 애꿎은 옆에 있는 을이라는 애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그럼 이 친구가 주관 소송이란 전제하에서 과연 원고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놈이지 이건 확인해 봐야지. 그죠? 제3자. 근데 제3자 중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된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여기까지 원고적격. 원고적격이 인정되면 그 처분 때문에 이 소송 제기한 갑이라는 친구가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고 있다는 말인 거잖아 지금. 원고적격이 인정됐다는 얘기는. 그러면 원칙적으로 협의 수익이 있어요. 왼쪽에 효력이 있을 때. 그 처분에 효력이 있잖아. 그것 때문에 지금 권리침해 받는다고 원고적격 인정했잖아. 협의 수익 원래 있는 거라고. 문제는 근데 그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가장 문제 많이 나온 게 뭐야? 내가 영업정지 3호를 받았어. 응? 물론 난 룸사롱업자야. 그쵸? 행정법은 다 룸사롱업자야. 난 룸사롱업자인데 하루에 조그만 룸사롱도 하루에 한 2천 벌어요. 공부 그만하고 싶지? 돼지 농장은 1년에 100억 벌어요. 그만하고 싶지? 안 돼요. 공부하세요. 왜? 저도 이런저런 사업 많이 해봤거든요. 물론 강사랑 병행하다가 그쪽이 망했을 수도 있는데 이 경영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2번이나 제가 말아 먹어보면서 난 공부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구나. 합쳐서 한 10억 맞았거든. 그럼 죽어라고 사람 가르쳐고 애들 가르쳐갖고 그거 계속 메꾸는 거예요. 하지 마. 알겠지? 돼지 농장에 100억 번 사람 그 사람 수완 좋은 사람이야. 아무나 보는 게 아니야. 돼지라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알겠지? 성격 좋은 돼지 모아야 돼. 알겠지? 효력이 없어. 3월에 영업정지를 맞았어 내가. 근데 3개월 지났어. 그럼 나 지금 뭐하고 있지? 나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잖아. 나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데 그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 되겠냐고. 이거 문제 없어요. 이거 요 라인이야. 요렇게 라인이야. 봐봐. 영업정지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이야. 대놓고 행정행위지. 두 번째, 나는 영업정지 처분의 상대방이야. 대놓고 원고적격 인정되지. 그런데 3개월이 지났어. 3개월이 지났다면 나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내가 실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도 있잖아. 그치? 결론은 있단데 나중에 배워요. 결론이 있단데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런 게 바로 뭐야? 효력이 소멸했을 때. 3개월이 이미 지나갔고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잖아. 소멸해버렸다고. 그럴 때 과연 협의의 수익이 인정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원고적격 들어갑니다. 또 남은 또 10분은 잘 써야지. 그지? 이건 12조예요. 12조. 아까 대상적격 몇 조였어? 대상적격 19조. 몇 조인지도 다 시험 볼 거예요. 12조 46개야. 46개. 그리고 여러분들 녹음한 파일 다 드려. 응? 다니면서 그냥 내 말 이렇게 해도 내가 녹음할 땐 되게 낭낭하게 해.
예, 듣기 좋게 한다고. 예. 수업을 이렇게 해도 녹음해서 여러분 서비스를 드리는 거는 들어봤지? 괜찮지? 뒤에 노래도 깔리고 그래. 녹음할 때는 혼자 내 연구실에서 문 딱 잠가놓고 담배 한 대 피워 이렇게 해. 사람이 그렇죠? 예. 지금은 내용의 전달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 거고 봅시다. 12조 원고적격이에요. 12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취소는 누가 제기하냐면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법률상 이익. 법률상 이익? 이게 뭘까? 그래요. 남은 10분은 전체적인 흐름을 쭉 보여주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행정소송법 12조 1문입니다. 12조의 표제는 원고적격인데 여기에는 1문하고 2문이 있어. 근데 2문은 통설이 협의의 소익 문제로 봐요. 원고적격 문제로 안 봐요. 우리 판례는 법에 써있는 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2문도 원고적격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아예 대놓고 통설이 협의의 수익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가? 협의의 수익이 인정되는가? 이렇게 안 물어봐요. 여러분들한테는. 질문할 때는 그냥 법에 써있는 그대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아니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이렇게 딱 드라이하게 질문합니다. 원고적격이 있는가? 협의의 수익이 있는가? 이렇게 안 물어봐요. 뭐로 물어볼 수 있을까? 그러면 저거 세 개 합치면 이름 뭐라고? 소의 이익.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소의 이익은 있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예, 어쨌든 1문입니다. 1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그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이익이 뭐하고? 있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법률상 이익 있는 자 1, 2, 3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1번, 2번, 3번. 그리고 행정소송법 4조 1호의 취소 소송에 대한 정의에서는 처분 등의 취소와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라고 돼 있어. 근데 그 변경은 나중에 보면 결론이 이건 일부 취소다로 결론이 나와. 일부 취소다. 그러면 변경은 뭐야? 취소의 일종이다. 취소의 일종이다. 그러면 여기엔 뭐가 포함되는 거야? 변경을 포함하고 있는 거지. 변경은 일부 취소야. 일부 취소니까 취소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라고만 해도 상관없다. 상관없다. 오케이. 그 이제 여기서 이 법률상 이익이 뭔지 이거를 보러 갑니다. 이걸 보러. 그랬더니 학설이 교재에 보면 4개가 있지. 4개가 뭐가 있어? 1설, 권리구제설, 2설, 법률상 보호이설, 3설, 보호가 치는 이익구제설, 4설, 적법성 보장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 오늘은 기본만 딱 나눠볼게. 위로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면 얘는 법률상 이익을 공법상 권리의 일종으로 보는 거고 밑에는 권리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권리가 아니다. 권리가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다. 권리가 아니어도. 예. 그러면 얘들은 권리라고 보는 건데 이 친구가 통설 판례입니다. 이 친구가 통설 판례야. 그러니까 결국 X 변수죠. 실정법상 개념은 언제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변수 X란 말이야. 저 X는 뭐라고요? 법률상 보호이익이다. 이렇게 된다고. 법률상 보호이익이다. 이게 통설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 명사가 몇 개 있어요. 요거 이익은 원래 이익이니까 법률 앤드 보호 이렇게 2개가 있는 거지. 법률 앤드 보호. 법률은 실체법이겠어? 절차법이겠어? 우리가 법 그러면 실체법이라고 했잖아. 그치? 얘는 실체법이야. 그러면 그 실체법이 보호하는 이익은 뭐가 되는 거야? 실체 보호하는 이익은 권리가 되는 거지 뭐. 그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데 이익은 권리와 관계되는 문제잖아. 권리가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공법이야 사법이야? 공법이지. 그러면 실체법으로서 공법이야. 실체법으로서의 공법이면 이거는 공법상 권리가 되는 거잖아. 그치? 공권이 되는 거라고. 공권. 공법상 권리가 됐다 이거야. 그러면 그대로 끌어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공권인 거야. 그러니까
공권이 성립되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여기까지 결론이 끌어낸 거야. 공권이 성립돼야 돼. 그러면 권리가 인정이 되려면은 성립 요건이 두 개가 있어. 강행법규에는 의무부가가 인정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의무부가한 그 강행법규의 사익보호성이 인정이 돼야 돼. 사법에는 임의법규라는 게 있지만 공법에는 다 강행법규입니다. 강행법규. 강행법규는 뭐야?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규란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합의하에 법 적용하지 마자 이런 거 안 됩니다. 행정청하고 막 그냥 쇼부쇼하고 막 합의하고 야 이거 법 없이 가자 막 이런 거 안 돼요. 우린 다 강제 적용당합니다. 그 강행법규가 우선 국가 쪽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의무를 부과한 그 법규가 사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인의 이익을. 오케이? 그러면 이 의무를 부과한 거 있잖아요. 이게 뭔 소리냐면 이건 맨날 여러분 시험 나오는 거야. 국가나 공무원에게 말이야. 국가나 공무원 얘들한테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더라 이거야.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는데 나눠 보게 되면은 이게 어떤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행정조직 내부적인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부과한 의무인 것인지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다시 나눠가지고 이게 어떤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인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단순히 일반적인 공익보호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를 보셔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두 친구는 다 뭡니까? 이 두 친구는 사익보호의 취지가 없는 거고 얘만 사익보호의 취지가 있는 거지. 오케이? 이 단계, 1단계, 2단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여러분들한테 문제로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익이라는 것은 전체의 이익을 말하는 거고요. 사익이라는 것은 개인의 이익을 말하는 겁니다. 전체의 이익이면 뭐라고? 공익. 개인의 이익이면 뭐라고? 사익.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이익을 보호해야 돼. 이익을 보호할 목적이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사익, 개인의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럴 때 뭐가 성립한다고? 공법상의 권리가 성립이 될 수 있다라고. 권리가. 그래요. 이 흐름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기서 의무부과하고 사익보호하고 이렇게 나누게 되면 여기는 첫 번째 기속행위가 있을 수 있고 재량행위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처분의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때가 있을 수 있고 처분의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가 있는데 여기가 핵심이라고. 여기가 핵심이라고. 왜 그러냐면 이게 원래는 옛날에 이런 식이었어요.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딴 식이었단 말이에요. 기속행위라고 하게 되면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A라는 행위를 한다라고 돼 있잖아. 기속행위는 뭘 말하는 거야?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must. 재량행위는 뭐야?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A라는 행위를 할 수 있다. can.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요건을 갖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이 기속행위라고 하게 되면 그 법에 써있는 조건을 달성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에 따른 행위를 해야 되는 의무가 국가한테 당연히 부과되겠지. 그 법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의무가. 그게 무슨 법? 실체법. 그치? 실체법. 그래서 실체법에 의해서 바로 부과되는 의무, 실체법적 공의무가 국가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거예요. 실체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의무, 이건 공법이니까 공의무가 당연히 인정되는 거라고. 근데 옛날 때는 어떻게 했냐면 행정법은 무슨 역사라고 했어? 재량의 수축의 역사라고. 국가의 재량 수축의 역사가 바로 우리 행정법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법에서 입법자가 행정부한테 재량권을 인정을 해버리잖아. 1, 2, 3의 요건을 갖춰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놓잖아. 그럼 네 마음대로 하세요 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었어. 그런 걸 자유재량 행위론이라고 그래요. 완전한 자유재량으로 봤었단 말이야. 그러면 행정부가 지 마음대로 하든 말든 지 마음이면 행정부한테 뭔 의무가 있어 없어? 내 마음인데 무슨 의무가 있어.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재량행위에는 의무라는 게 없다라고 봤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인정한다고.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무제한적인 자유재량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거지. 일정한 한계를 넘으면 위법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라고 그래.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라고 한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인정이 된다는 거야.
우리 행정수용법에 27조에 써 있어. 27조에. 이게 뭐라고 써 있냐면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일정한 경우에 취소 판결할 수 있대. 취소 어떨 때 해? 처분이 위법일 때 하는 거잖아. 그치? 위법일 때. 이런 문제 아주 좋더라고. 위법의 정의를 딱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 위법은 뭐냐면 의무 위반이야. 의무 위반이 위법이거든. 알겠어요? 위법의 정의는 의무 위반이라고. 봐봐. 재량행위에서 취소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재량행위에도 위법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이고, 재량행위에서 위법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은 재량행위에도 의무가 존재하고 있다는 뜻인 거잖아. 그치? 그래요. 법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계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풀립니다. 그러면 여기도 뭐가 있다는 의무가 있다는 거지. 의무가 있으니까 위법이 있는 거고, 위법이 있으니까 취소 판결이 가능한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제 여긴 문제가 안 돼, 원칙적으로. 그럼 넘어가는 거야. 상대방. 상대방은 아까 그냥 된다고 했잖아. 그런 걸 직접 상대방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헌법상 기본권의 문제예요. 법률적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위법한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당연히 불복할 수 있는 재판 청구권 인정되는 겁니다. 여긴 문제 없어요. 여기가 문제인 거야. 여기가 문제인데, 예, 요 제3자는 처분이 있으면 당연히 상대방이 있겠지. 처분을 받은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놈하고 이 친구하고 대립된 이해관계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수익적인데 아까 뭐야? 내가 허가를 받았더니 한 명밖에 안 되는데 저놈이 나한테 한 허가를 막 소송 제기한다고 했잖아. 그럼 나한테는 수익, 저한테는 침익. 이렇게 서로 대립된 이해관계에 있어야 되는 거야. 거꾸로 상대방한테 침익인데 제3자한테 수익적인 처분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서로 대립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그때 뭐가 문제가 된다고? 이게 인정되느냐, 요게 핵심이라고. 여기서 제3자가 소송 제기할 때 얘가 인정되냐, 요게 핵심이란 말입니다. 이 흐름을 잘 보세요.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래서 내일은 이제 요 제3자 어떤 놈들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유형화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은 조금 진도 나가고 나서 보도록 할 테니까 한 3회, 4회쯤 진행하고 나면 세 번째 주 정도부터 우리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1시 반까지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네,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